교통사고를 낸 여성에게 모자란 년이라 막말했던 여성이 다음날 나의 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오만함의 대가로 계급장 떼고 최전방 훈련병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명예를 되찾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탁했다. 갓 내린 인스턴트 커피의 눅눅한 향과 늦여름의 미지근한 에어컨 바람, 그리고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군 조직 특유의 권태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 중령은 책상 위로 흐릿하게 번지는 형광등 불빛을 응시하며 상념에 잠겼다. 그의 앞에서는 작전처장이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박진우의 뇌리를 스치지도 못했다. 북괴의 학예 훈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태세. 매년 이맘때면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주제였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지도 위에 몇 개의 새로운 기호를 덧붙이고 작년 보고서의 날짜를 올해로 바꾸는 것이 연례 행사의 전부였다. 25년. 그의 군 생활은 강산이 2번 하고도 절반이 변할 시간이었다. 육군사관학교에 뾰족한 정모를 쓰고 화랑 연병장을 누비던 그 시절, 그의 심장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타올랐다. 야전이 체질이라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소위 시절엔 GOP 소대장으로 철책선을 누볐고 중대장 시절엔 사단 최우수 중대로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가 입안한 훈련 계획이 군단 전체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그의 군복에는 언제나 빳빳하게 다려진 자부심과 흙먼지 묻은 명예가 함께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대령 계급장을 달고 연대장 감투를 썼다. 발 빠르게 정치 라인을 잡고 처세에 능했던 몇몇은 이미 별을 달고 장군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들이 후방 사령부나 국방부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정책을 논할 때 박진우는 여전히 전방 사단의 작전 참모실 한 구석에서 달아빠진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진급 심사에서 연거푸 3번을 미끄러지자 그의 자부심은 점차 뒤틀린 자격지심으로 변해갔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은 세상을 향한 냉소와 불만으로 흐릿해졌다. 그의 분노가 가장 명확한 대상을 찾은 것은 국방부가 여군 인력 2만 명 시대를 선포하고 여성 인력 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면서부터였다. 그는 정책 관련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지랄들 하고 있네. 전투 한 번 안 해본 것들이 책상에 앉아 연필만 굴리니 저딴 정책이나 나온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얼마 전 여군 전투부대 배치 확대와 관련된 토의 시간에 그는 대놓고 반대 의견을 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성은 전투 임무에 부적합합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현실적인 인정입니다. 보병 중대 하나를 통째로 여군으로 구성해서 북한군 특작부대와 백병전을 붙여보시렵니까? 전시에 부상당한 180cm짜리 전우를 50kg도 안 되는 여군이 들쳐업고 뛸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나 보급, 간호 같은 지원 병과라면 몰라도 전투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것이 아직은 군 내부의 보편적인 정서였고 박진우는 그 정서의 가장 선봉에 선 스피커였다. 그에게 여군은 전투력을 갉아먹는 존재이자 배려라는 이름의 특혜를 등에 업고 손쉽게 진급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자신의 진급 누락이 바로 저런 역차별 때문이라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그의 내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다. 최근 사단은 어수선했다. 전임 사단장이 합참으로 영전하면서 한 달 넘게 사단장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부대의 심장이 비어버린 듯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사단장이 누가 될 것인가는 모든 장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 하나가 사령부 전체를 강타했다. 들었나? 신임 사단장 여자라는데?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장교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박진우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군수참모와 인사참모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에이 설마요. 야전 전투사단 사단장을 여자로 보낸다고요? 국방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야,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이번에 소장 진급한 최수연이라고 들어봤지? 그 양반이 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최수현. 박진우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여자 주재의 비육사 출신으로 초고속 진급을 거듭하며 군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책이나 교육 분야의 이야기일 뿐 피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최전방 보병사단의 지휘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험악한 표정에 두 참모가 움찔했다. 지금 뭐라고들 했소? 아, 박중령님. 그냥 떠도는 소문입니다. 신임 사단장님으로 최수연 소장이 거론된다는. 박진우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여자가 사단장?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군. 여기가 무슨 여고 동창회라도 되는 줄 아나? 사단 전체를 분홍색으로 페인트 칠이라도 할 셈인가 보지.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투는 해봤답시고 오는 건가? 해외 파병 가서 통역이나 하고 사진 찍는 걸 전투 경력이라고 쳐주는 세상인가? 소총은 제대로 쏴봤는지 모르겠군. 그런 인간 밑에서 어떻게 부하들을 지휘하고 작전을 하란 말이오. 그의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조직의 근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군 생활과 작전통이라는 명성이 그에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박진우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식당을 나섰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이 각계 전투 훈련에 한창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포복하는 젊은 군인들의 모습은 25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저 순수한 열정과 땀방울. 저것이야말로 군의 본질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 신성한 공간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들어와 군림하려 한단 말인가.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이가 갈렸다. 오기만 해봐라.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장난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군 내부망 인트라넷에 접속해 최수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그녀의 프로필 사진과 이력이 떠올랐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 입술.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이력은 화려했다. 미 육사 위탁교육수석, 이라크 파병, 합참작전본부 핵심 직위 역임. 하지만 박진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포장된 스펙 관리의 결과물로 보일 뿐이었다. 위탁교육? 미군 장교들하고 파티나 했겠지. 파병? 안전한 그린존에서 브리핑이나 했을 테고. 합참? 펜대 굴리는 행정가들이 뭘 알겠어. 그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필터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재단했다. 자신의 25년 야전 경력에 비하면 저것들은 모두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그는 이 취임식 날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군기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 25년 짬밥의 힘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군인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날 오후 사단 참모장 명의로 전체 장교들에게 공문이 하달되었다. 제목 JXX대 사단장 이취임식 관련. 일시 X월 X1천. 장소 사단 연병장. 신임 사단장 육군 소장 최수현. 소문은 사실이었다. 박진우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군복 어깨 위에 지난 25년간의 세월이 녹슨 쇳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다. 그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의 기분은 어제 내린 비에 젖은 땅처럼 질척거렸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는 지끈거렸고 속은 쓰렸다. 새로 온다는 여자 사단장에 대한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다. 계집에게 충성을 맹세하란 말인가.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와 불만으로 가득 찬 40대 후반의 사내. 한때는 강철 같던 눈빛도 세월의 풍파 속에 녹이 슬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고 집을 나섰다. 그의 낡은 국산 세단은 파주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자유로를 달렸다. 출근 시간의 도로는 언제나처럼 차들로 붐볐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박진우의 귀에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을 이 취임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대의 실세가 누구인지 초장부터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그가 5만 가지 생각에 잠겨 앞차의 꽁무니만 보고 기계적으로 운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그, 쿵. 갑작스러운 제동음과 함께 차체가 앞으로 강하게 쏠렸다. 그의 차가 앞차와 부딪힌 것이 아니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그의 차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다. 아, 씨발. 박진우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안 그래도 최악인 기분에 누군가 불을 지른 격이었다. 그는 룸미러로 뒷차를 확인했다. 검은색 소형 SUV. 그는 분노에 차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섰다. 뒷차에서도 운전자가 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많이 놀라셨죠?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여자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박진우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여군 혐오와 여성 운전자에 대한 편견이 뒤섞여 시커먼 분노로 폭발했다. 어떤 모자란 년이 아침부터 운전질이야. 그의 고함에 여자는 물론 주변 차선의 운전자들까지 놀라 쳐다봤다. 박진우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운전대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 할 거 아냐. 기묘사들이 도로에 기어 나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차는 무슨 돈으로 샀어? 남편 등골 빼먹었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다. 여성 운전자는 모욕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럼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사고 처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선 보험사부터 부르시죠.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박진우를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옷깃에 언뜻 스치는 군부대 출입증과 유사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의 차 앞 유리를 훑어보았다. 육군 제구보병사단이라고 적힌 부대 출입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어쭈 군인이셔? 박진우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찼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니년 계급은 뭔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운전대 잡고 설쳐대니까 이 모양이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군대 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야. 당장 안 꺼져? 관등 성명 안 돼.
그는 자신이 영관급 장교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그녀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여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진우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닌 얼음장 같은 분노와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박진우는 그 서늘한 시선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치며 차로 돌아갔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계집년이랑 엮여서. 그는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 욕설을 중얼거렸다. 보험사를 부르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마친 뒤 그는 찌그러진 범퍼를 단 채 엑셀을 밟아 부대로 향했다.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버릇없는 여군 하나의 군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통쾌함마저 느꼈다. 십시정각 제구보병사단 연병장은 이 취임식을 위해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로 가득 찼다. 군악대의 연주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진우는 사단 사령부 장교단의 일원으로 단상 아래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아침의 사고에 대한 분노와 다가올 여자 사단장에 대한 경계심으로 복잡했다. 신임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행사 사회자의 우렁찬 구호와 함께 단상 중앙으로 새로운 지휘관이 걸어 나왔다. 박진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의 뇌를 강타했다. 단상 위 수천 명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하얀 소장 계급장을 어깨에 빛내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는 사람. 바로 1시간 전 자유로에서 자신이 모자란 년이라며 쌍욕을 퍼부었던 그 여자였다. 박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설마 하지만 이내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신고합니다. 육군 소장 최수연은 2025년 7월 24일부로 제구보병사단장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최수연 사단장. 그녀였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퍼부었던 온갖 욕설과 경멸의 말들이 메아리 쳤다. 니년 계급은 뭔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다. 최수연 사단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자랑스러운 백마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유서 깊은 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하며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연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진우의 심장을 향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관습과 권위주의, 성별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입니다. 나는 우리 백마부대를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군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그의 능력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연설을 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마치 레이더처럼 도열한 장교단을 천천히 훑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시선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장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박진우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찌그러진 자신의 차 범퍼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그녀의 목소리가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복이 이토록 무겁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25년의 자부심이 단 1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 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녹슨 군복은 이제 구제불능의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이 취임식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신임 사단장 주재의 첫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 사단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단의 모든 핵심 참모들과 연대장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박진우는 작전 참모실의 차석으로서 배석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수많은 장교 중 하나로 치부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되어 박살이 났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박진우가 실무 담당자로서 얼마 전 완성한 DMZ 내적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 작전 계획이었다. 작전처장이 개요를 보고하자 상석에 앉아있던 최수연 사단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잠깐. 박진우 중령. 그녀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진우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사단장님. 본인이 이 작계의 실무 담당자인가? 그렇습니다. 최수연은 서늘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직접 브리핑해보게. 자네가 만든 계획이니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지. 완벽한 함정이었다. 작전처장을 건너뛰고 실무자에게 직접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신임 지휘관이 실무 능력과 장악력을 과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동시에 특정인을 겨냥한 압박일 수 있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준비한 대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적의 예상 침투로 우리의 감시 자산 운용 계획, 5분 전투대기 부대의 출동 절차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25년간 수없이 반복해왔던 내용이었다. 그의 계획은 교과서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내심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수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박중령. 네. 이게 25년차 베테랑 군인이 만든 작전 계획 맞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 했다. 10년 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겁니까? 지도에 표시된 적 지피 감시 초소 위치는 3년 전에 이미 폐쇄된 곳이고 우리가 최근 도입한 TOD 열상 감시 장비 사명의 탐지 능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군. 북한군이 최근 전방에 배치한 신형 반땅크 미사일에 대한 우리 기갑부대의 방호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어. 그녀는 스크린의 지도를 레이저 포인터로 찍어가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난도질했다. 박진우가 안일하게 넘겼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답습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 속수무책으로 드러났다.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박진우와 그런 그를 몰아붙이는 신임 사단장을 번갈아 쳐다봤다. 현장 지형과 적 예상 침투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탁상 공론만 가득합니다. 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길로만 옵니까? 언제나 교범대로만 움직이나요? 박중령의 계획대로라면 적 특작부대가 마음먹고 산악 지형으로 우회 침투할 경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안일한 정신으로 어떻게 부하들을 지휘하고 전장을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최수연의 마지막 일갈은 박진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치심과 분노로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최수연은 작전 계획, 오늘 자정까지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박진우 중령이 직접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을 나서는 동료들은 그 누구도 박진우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전염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사무실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걸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은 도끼가 되어 그의 정신을 지배했다. 그는 수십 개의 관련 부대에 전화를 돌려 최신 첩보 자료를 긁어 모았고 위성사진과 지형도를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며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번의 워게임이 펼쳐졌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그는 동이 틀 무렵에야 완전히 새로운 작전 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이 정도라면 그 여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사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비서실의 여군 부사관이 그를 차갑게 흘겨보더니 안으로 들여보냈다. 최수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밤새 만든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단장님, 어제 지시하신 작전 계획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은 그가 내민 보고서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옆으로 쓱 밀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박진우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문제 삼는 건 보고서가 아니라 박중령의 태도입니다. 박진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도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르겠나? 최수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5년 전 박중령이 5호부대 작전과장으로 있을 때 휘하의 이 대위가 음주운전으로 민간인과 사고를 냈지. 하지만 박중령은 그걸 묵인하고 이 대위가 단순 과로로 인한 사고였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했어. 그 이 대위, 박중령의 육사 동기인 모 연대장 처남이라던데 맞나? 박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저 사실을? 최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3년 전에는 부하 인사평가 때 학군 출신인 김중위에게 유독 낮은 점수를 줬더군. 그 김중위, 평소 박중령의 부당한 지시에 자주 이의를 제기하던 친구였지. 결국 그 친구는 진급에 누락되고 전역을 선택했고, 작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는 비서실 여군 하사에게 여자는 술을 따라야 마시지라며 술을 강요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보고도 있더군.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인사보복이 두려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알았다고 하고, 그녀가 읊는 모든 것은 박진우가 잊고 있었거나 혹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며 스스로 합리화했던 과거의 치부들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오점들을 하나씩 핀셋으로 집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수연은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박진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아침 교통사고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박중령, 그 군복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질문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진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남김없이 박살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25년 군 생활 전체가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너진 자존심의 폐허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수연의 마지막 질문이 쐐기가 되어 박진우의 영혼에 박혔다. 그 군복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혀가 굳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감각.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사단장실을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비틀거리며 복도를 지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의 풍경은 초점 잃은 렌즈처럼 흐릿하게 번졌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25년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 자체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종언을 고했다. 최수연이 꺼내 보인 서류철은 그의 과거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과오들이 괴물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어떻게 알았지? 대체 어떻게?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작정하고 자신을 음해한 것인가? 하지만 이내 그는 그런 의문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안다는 사실이었고, 그 모든 것이 명백한 진실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자신의 발밑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매일 보던 노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핏빛 풍경은 마치 그의 추락을 조롱하는 거대한 상처처럼 보였다. 책상 위에는 그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내와 대학생이 된 아들. 그들에게 그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슨 낯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권총이 차갑게 빛났다. 군인이 명예를 잃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손바닥을 짓눌렀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이 지독한 수치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사단장 비서실이었다. 박진우 중령님, 사단장님께서 지금 즉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기계적인 목소리는 그의 자살 충동을 현실의 냉엄함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권총을 서랍 안에 던져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마지막으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의 발걸음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다시 들어선 사단장실. 최수연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수연이었다. 앉지.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박중령에게 선택지를 주려고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질책과는 달리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첫 번째 선택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박중령은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야. 아마 불명예 전역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겠지. 연금도 상당 부분 삭감될 거고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다. 물론 그게 박중령이 받아 마땅한 죗값일 수도 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진우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불명예 전역.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번째 선택이 있다. 최수연은 잠시 말을 끊고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기회라는 말에 박진우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자존심 때문에 군복을 벗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박중령의 눈을 보니 아직 그 군복의 무게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지는 않군. 아직 그 안에 25년 전 화랑 연병장에서 빛나던 군인의 혼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회를 주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서부전선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강등이다. 예. 계급장을 떼라. 중령 박진우는 오늘부로 죽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 제구보병사단 수색대대로 간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지도상에서도 가장 북쪽 비무장지대 DMZ 철책선이 붉게 표시된 지역이었다. 수색대대의 일개 평대원으로 1년간 복무한다. 계급도 권위도 이름도 없이 20살짜리 병사들과 함께 구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훈련받아라. 갓 임관한 소위의 명령에 복종하고 상병에게 작업 요령을 배워라.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최전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란 말이다.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처사였다. 영관급 장교가 계급 없이 사병처럼 복무하는 것. 그것은 징계보다 더한 살아있는 치욕이었다. 매일매일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생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처벌인 동시에 기회다. 1년 뒤 당신이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리고 당신이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내게 증명해 보인다면 그때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그곳에서도 오만한 중령 행세를 하려 든다면 그땐 첫 번째 선택지보다 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거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죽음과도 같은 명예로운 저녁과 지옥과도 같은 치욕적인 살. 박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명예를 감수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치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들뻘 되는 녀석들에게 조롱당하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최수연이 했던 말이 맴돌았다. 25년 전 화랑 연병장에서 빛나던 군인의 혼. 그랬다. 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했던, 계급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군복을 입었던 시절. 그는 그 마지막 불씨를 이대로 꺼뜨리고 싶지 않았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기회 제가 받겠습니다. 최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사단 대강당에서는 월간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사단의 모든 영관급 장교들이 모인 자리였다. 회의 말미 최수연 사단장은 이례적으로 박진우 중령을 단상 위로 불렀다. 장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단상에 선 박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강당을 가득 메운 동료와 후배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과오를 고백하고 사죄하고자 합니다. 그의 첫마디에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오만한 군인이었습니다. 저의 능력과 경력을 과신한 나머지 동료를 존중하지 않았고 부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의 편견과 독선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군의 전투력에 헌신하는 여군 동료들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이에 저는 사단장님의 명을 받아 오늘부로 중령 계급을 반납하고 제구사단 수색대대의 평대원으로 보직을 옮깁니다. 앞으로 1년간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배우고 오겠습니다. 저의 오만했던 과거를 벌하고 새로운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사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진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강당의 모든 이들을 향해 허리가 90도로 꺾일 때까지 깊이 숙였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 속에는 경악, 조롱, 동정, 그리고 아주 희미한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무겁고 녹슨 군복을 벗어 던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박진우를 태운 낡은 군용 집차는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격렬하게 덜컹거렸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급격하게 황량해졌다. 민가는 사라지고 듬성듬성 솟은 소나무와 잡목 사이로 녹슨 철조망과 경고 표지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뢰 접근 금지. 공기마저 날카로운 쇳가루 냄새를 머금은 듯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최북단 서부전선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번쩍이는 중령 계급장이 없었다. 가슴에는 박진우라는 이름표 대신 부대 마크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던 계급과 명찰이 사라지자 그는 이름 없는 존재, 그저 군복 입은 40대 후반의 사내일 뿐이었다. 낡은 더블백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속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그가 25년간 신었던 낡은 군화가 들어 있었다. 차가 마침내 목적지에 멈춰 섰다. 제구사단 수색대대 5호 소초. 산 중턱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소초는 잿빛 시멘트 건물 몇 채가 전부였다.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흉터처럼 보였고 건물 주위에는 모래주머니로 만든 방호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25년 전 그가 소위로 처음 부임했던 GOP 소초보다도 더 열악하고 삭막한 풍경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위병소의 경계병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훑쳤다. 그의 어깨에 계급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병사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누구십니까? 오늘부로 전입 온 박진우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소대장으로 보이는 갓 임관한 듯한 소위 한 명이 달려나왔다. 그의 명찰에는 김상휘라고 적혀 있었다. 앳된 얼굴의 김소위는 박진우의 얼굴과 행정 서류를 번갈아 보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단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그의 신상에 대해 특별 파견 인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소초 소대장 김상휘 소위입니다.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 장교에게 경례를 붙여야 할지 악수를 청해야 할지 그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었다. 김소희는 그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저 일단 생활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배 전우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저씨? 선배 전우님 아저씨. 그 어떤 호칭도 기괴하게 들렸다. 박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배정받은 생활관은 12명의 병사가 함께 쓰는 좁은 공간이었다. 퀴퀴한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관물대는 낡았고 침상은 삐걱거렸다. 그가 들어서자 침상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20살 남짓한 젊은 눈동자들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소대전 인원 주목.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생활하실 박진우 선배 전우님이시다.
다들 예의 갖춰서 잘 모시도록. 알겠나? 김소위의 말에 병사들은 마지못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저 아저씨 누구냐? 나이가 우리 아버지 뻘인데? 사고치고 강등당해서 온 건가? 완전 고문관 예약이네. 첫날부터 그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오후 체력 단련 시간. 3km 뜀걸음에서 그는 젊은 병사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맨 뒤에서 염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터져나갈 것 같았고 무릎은 시큰거렸다. 한 바퀴를 추월해 지나가는 병사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철책 보수 작업에서는 25년 만에 잡아보는 공구 사용이 서툴러 상병에게 아저씨,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리 주보십시오라며 구박을 받았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굴욕감이었다. 식사 시간 그는 배식판을 들고 긴 줄의 맨 끝에 서야 했다. 젊은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저녁 점호 시간 그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관물대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소대장의 지적을 받아야 했다. 박진우 훈련병님, 관물대 정리 상태가 그게 뭡니까? 사회에서 하시던 버릇 아직 못 고치셨습니까? 김소위는 일부러 훈련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와 다른 병사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 했다. 그것은 김소위 나름의 생존 방식이자 혼란스러운 지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박진우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였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소대 내에서 완벽한 고문관이자 왕따가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꼭 필요한 지시 외에는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차가운 침상에 누워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문을 수없이 던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군복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터였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날 이후 박진우는 달라졌다. 그는 입을 닫았다. 불평과 변명을 삼켰다. 대신 몸을 움직였다. 뜀걸음에서 뒤처지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혼자 일어나 연병장을 돌았다. 작업이 서툴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구 사용법을 익혔다. 총기분의 결합이 느리면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연습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우고 백지 상태의 훈련병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의 그런 묵묵한 변화를 처음으로 알아차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경계하던 병사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댄 오만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려고 애쓰는 나이 많은 불쌍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오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처절한 인내의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춥고 혹독한 광야에 홀로 서 있었다. 가을이 짧게 머물다 떠나자 파주의 사냐에는 혹독한 겨울이 칼날 같은 바람을 몰고 찾아왔다. GOP 소초의 겨울은 상상 이상이었다. 철책을 핥히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고 밤사이 내린 서리는 세상을 온통 하얗게 얼려버렸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팽팽한 긴장감과 추위에 대한 피로감이 감돌았다. 박진우에게 겨울은 더욱 가혹했다. 나이든 그의 몸은 젊은 병사들보다 추위를 몇 배는 더 심하게 탔고 관절 마디마디가 시큰거렸다. 그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대 내에서 그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거리를 두었다.
그는 여전히 아저씨 혹은 선배 전우님이라 불리는 부대의 이질적인 존재였다. 변화의 계기는 혹한기 훈련 중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해 겨울 서부 전선에는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사단 전체의 훈련이 대부분 중단되었지만 DMZ 내부를 정찰하는 수색대의 임무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박진우가 속한 이 소대는 DMZ 내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인적이 드문 까치봉 일대의 수색 정찰 임무를 부여받았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정오가 지나자 눈보라로 변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나아가던 소대는 결국 예정된 정찰로를 이탈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무전기마저 지직거리더니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소대장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소대장인 중사가 소리쳤지만 김상위 소위는 창백한 얼굴로 나침반과 지도만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학교에서 배운 독도법은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인 설산과 매서운 눈보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고 이대로 조난당하면 모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젠장, 어떻게 하지? 본부에 연락도 안 되고. 김소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대열의 맨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던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소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나를 따르게. 내가 길을 안다. 김소희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저씨가 길을 안다니요? 여긴 와본 적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박진우는 대답 대신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쪽 능선을 가리켰다. 25년 전 내가 중대장일 때 이 구역을 담당했었다. 저기 보이는 저 기이하게 생긴 소나무, 내가 외파리 소나무라고 불렀지. 저 소나무 뒤쪽으로 능선을 따라 500m쯤 가면 절벽 아래에 6.25 때 쓰던 낡은 비트은 신처가 하나 있을 거다. 지도에는 없는 곳이야. 그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젊은 지휘관의 날카로운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김소희와 병사들은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압도당했다. 지금 기댈 곳은 이 미스터리한 아저씨밖에 없었다. 김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 대원 박진우 선배 전우님을 따라 이동한다. 박진우는 소대의 선두에 섰다. 그는 눈보라를 뚫고 성큼성큼 나아갔다. 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었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는 뒤따르는 병사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당시 부하들과 함께 땀 흘리며 순찰했던 길,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던 바위, 위험한 지형에 박아두었던 쇠말뚝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의 말대로 거대한 절벽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낡은 통나무로 입구를 막아놓은 오래된 비트였다. 찾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매서운 바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비트는 좁고 어두웠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였다. 병사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탈진 상태였다. 박진우는 쉴 틈도 없이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몸부터 녹여야 한다. 배낭에 있는 비상용 고체 연료를 꺼내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운다. 젖은 양말은 당장 벗고 발을 계속 주물러서 동상을 막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계급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리더의 목소리였다. 병사들은 홀린 듯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소희마저도 그의 지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비트 안에 온기가 퍼지자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몸과 마음도 녹아내렸다. 그들은 둘러앉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불을 쬐며 묵묵히 앉아있는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경외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평소 그에게 가장 퉁명스럽게 굴었던 최상병이었다. 저 아저씨, 아니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희 다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며 진심을 전했다. 김소희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미숙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기억하셨습니까? 박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몸이 기억하더군. 군인의 몸은 전장을 잊지 않는 법이니까. 그날 밤 비트 안에서 병사들은 처음으로 박진우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자친구 이야기, 제대하면 뭘 할지에 대한 꿈, 군 생활의 고충. 박진우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가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섞어가며 그들의 말에 답해주었다. 그를 둘러쌌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멎자 수색대가 그들을 찾아냈다. 소초로 복귀하는 길 박진우는 더 이상 대열의 맨 뒤에 있지 않았다. 그는 김소희와 나란히 걸으며 주변 지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제 그를 아저씨나 훈련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심을 담아 그를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가슴 속 차가운 얼음장 같던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도 명예도 아닌 전우의 신뢰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고 관계를 숙성시켰다. 혹한기 훈련의 그 밤 이후 박진우는 더 이상 소대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받는 선배님이자 소대원들이 스스럼 없이 기대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25년 경험을 아낌없이 젊은 병사들에게 전수했다. 야간 독도법의 요령, 효과적인 진지 구축 방법, 혹서기와 혹한기를 버텨내는 지혜까지. 그의 가르침은 교범에는 없는 피와 땀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김상희 소위는 이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계획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의 자문을 구했다. 선배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음 앞에서 박진우는 더 이상 계급 없는 훈련병이 아니라 노련한 참모이자 든든한 멘토였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군인으로서의 보람과 존재 가치를 이 삭막한 최전방 소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되찾고 있었다. 어느덧 1년의 파견 기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의 복귀 날짜가 다가올수록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깃들었다. 박진우 자신도 마음이 복잡했다. 지난 10개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하게 군인으로 살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어쩌면 이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몰랐다. 사단으로 복귀하여 다시 마주해야 할 최수연의 얼굴과 자신을 향한 동료들의 시선을 떠올리면 숨이 막혔다. 그의 상념이 깊어지던 늦봄, 전방 지역에는 지독한 가뭄이 이어졌다. 메마른 땅은 먼지를 풀풀 날렸고 산의 나무들은 바싹 말라 작은 불씨에도 터져버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연일 뉴스에서는 전국 각지의 산불 소식을 전했고 군 전체에는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지시가 내려왔다. 운명의 그날 오후 소초원들은 한가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상황실의 경계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북쪽 방향에서 연기 발생. 모두가 뛰쳐나갔다.
소초 북동쪽 비무장지대 DMZ 너머의 야산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연기였지만 때마침 불어온 강한 서풍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혓바닥처럼 번져나갔다. 젠장, 북쪽에서 넘어온 불이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불길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들의 소초가 위치한 까치봉이었고 더 큰 문제는 DMZ 내부에 무분별하게 매설된 지뢰밭이었다.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낡은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들이 불길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기 시작하면 그 일대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것이 자명했다. 그것은 소초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었다. 전원 방화 장비 착용. 즉시 방화선 구축 작업에 투입한다. 중대장의 다급한 명령이 무전으로 하달되었다. 김소위를 필두로 소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지옥의 아가리처럼 붉은 입을 벌리며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달려들었다. 간간이 펑 하는 작은 폭발음이 들려왔다. 이미 일부 유실지뢰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혼란의 중심에서 박진우는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40대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했던 야전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바람의 방향, 불길의 확산 속도, 지형의 고저, 가용 인력과 장비. 모든 변수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조합되며 최적의 생존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병사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김소희를 본 순간 그의 잠자던 본능이 포효하며 깨어났다. 이것은 명령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전투였다. 박진우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한 이등병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르는 천둥처럼 울렸다. 정신 차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른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병사들은 그의 단호한 음성에서 구원의 동아줄을 발견한 듯 했다. 김소희마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진우임을 인정했다. 박진우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지휘를 시작했다. 1분대 소초 좌측 능선으로 이동. 등짐 펌프와 삽을 이용해 능선 아래쪽부터 방화선을 구축한다. 불길과 최소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 2분대 나와 함께 정면 방화선을 맞는다.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3분대 소초 뒤편 탄약고와 유류고 주변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고 모든 인화물질을 제거해. 소초가 통째로 날아가는 꼴 보기 싫으면. 그는 더 이상 선배님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의 불길 앞에서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진 지휘관 박진우 중령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병사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화마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강철 같은 전투 조직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1년 형기의 마지막 시험이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터였다. 하늘은 검은 연기에 가려 핏빛으로 물들었고 사방에서는 거대한 짐승의 울음 같은 불길의 포효가 들려왔다. 매캐한 연기는 눈과 코를 찔렀고 뜨거운 열기는 피부를 태울 듯했다. 박진우가 이끄는 2분대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삽과 곡괭이로 메마른 땅을 파헤치고 등짐 펌프로 물을 뿌렸지만
거대한 불길의 기세 앞에서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포기하지 마. 여기서 밀리면 소초는 끝장이다. 박진우는 쉰 목소리로 외치며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군복은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전방의 불길과 부하들의 움직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체력 안배와 교대 타이밍까지 계산하며 전체적인 전투의 흐름을 조율했다. 그의 노련한 지휘 아래 병사들은 공포를 이겨내고 한계에 가까운 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방화선이 약 70% 정도 구축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때 모두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다.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돌변하면서 불길의 일부가 아직 방화선이 구축되지 않은 오른쪽 측면으로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옮겨붙었다. 크악! 오른쪽! 불길이 넘어온다. 새롭게 형성된 불길은 순식간에 방화선 안쪽으로 번져 들어와 측면에서 작업하던 3명의 병사를 순식간에 고립시켰다. 혹한기 훈련 때 박진우 덕에 목숨을 건졌던 최상병과 이제 갓 일병 계급장을 단 2명의 어린 병사였다. 그들은 사방이 불길에 막힌 채 시커먼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최상병, 이쪽으로 피해. 김소희가 소리쳤지만 불길은 너무나 거세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불길에 휩싸인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땅바닥에 마른 풀들이 폭죽처럼 타들어갔다. 위험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소대장이 김소희를 만류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고립된 병사들을 구하려다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었다. 김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진우가 옆에 있던 대형 물통을 자신의 머리 위로 통째로 들이부었다. 흠뻑 젖은 그는 망설임 없이 소리쳤다. 내가 간다. 내가 데리고 나올 테니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방화선을 사수해. 안 됩니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외쳤지만 박진우는 이미 불길을 향해 몸을 날린 뒤였다. 그는 흠뻑 젖은 모포 하나를 방패처럼 앞세우고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커! 숨을 쉴 수 없었다. 뜨거운 공기가 칼날처럼 폐를 파고들었다. 시야는 온통 검붉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군복 소매에 불이 옮겨붙었다. 그는 맨손으로 불을 쳐서 껐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부하들을 구해야 한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따라 방향을 잡았다. 몇 걸음 나아갔을까 연기 속에 쓰러져 있는 병사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최상병은 의식이 있었지만 2명의 일병은 이미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박진우는 최상병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2 병사를 양쪽 어깨에 들쳐맸다. 상상 이상의 무게가 그의 늙은 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최상병, 내 어깨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소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불기둥에 휩싸인 채 쓰러지기 시작했다. 피할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그 찰나의 순간 박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2명의 병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등으로 거대한 불타는 나무 기둥을 받아냈다. 끄아악! 그의 등에서 지옥의 고통이 터져나왔다. 전투복이 순식간에 재가 되고 살과 근육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감각.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품 안에 있는 병사들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의 살신성인이 아니었다면 3명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터였다. 기적적으로 나무 기둥의 직격을 피한 최상병이 울부짖으며 박진우를 일으키려 애썼다. 그 모습을 본 바깥의 병사들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몇몇이 물통을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길을 만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옥에서 벗어났다. 박진우는 땅에 쓰러지자마자 정신을 잃었다. 그의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타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두 팔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 잃은 두 병사를 굳게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영웅적인 희생을 목격한 모든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매캐한 연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한 늙은 군인의 위대한 헌신 앞에서 그들은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때마침 도착한 군 소방대와 지원 병력의 도움으로 산불은 기적적으로 진압되었다. 동이틀 무렵 까치봉 일대는 검은 잿더미와 매캐한 연기만이 남은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5호소초는 기적처럼 무사했다. 박진우가 목숨을 걸고 사수한 방화선 덕분이었다. 소초 의무실에 임시로 마련된 치료소. 박진우는 간이 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군의관은 그의 등에 가득한 끔찍한 화상에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혀를 내둘렀다. 조금만 깊었으면 척추신경이 손상될 뻔했습니다. 이 정도 부상을 입고 사람을 셋이나 구해내다니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소대원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치료소 문 밖을 서성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존경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박진우 덕에 목숨을 건진 최상병과 2명의 일병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산불 소식을 보고받은 수색 대대장과 연대장이 현장 시찰을 위해 직접 날아온 것이다. 헬기에서 내린 대대장 중령은 김상휘 소위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다. 김 소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밤의 사투와 박진우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숨김없이 보고했다. 소초를 지켜낸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희 소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것도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박진우 선배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보고를 들은 대대장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치료소로 걸어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은 검댕으로 새까맣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대대장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한때는 같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회의석상에서 마주쳤던, 그러나 지금은 이름 없는 평대원으로 유배온 사내 박진우였다. 대대장은 침대 옆에 섰다. 그는 붕대로 감긴 박진우의 모습과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난 1년간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를. 그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박진우를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행동에 주변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놀라 쳐다봤다. 대대장은 낮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울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령님. 중령님. 그 한마디가 의무실 안의 공기를 갈랐다. 소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들이 아저씨, 선배님으로 부르던 이 남자가, 자신들과 똑같이 흙바닥을 구르던 이 남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대대장과 같은 계급의 높은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충격과 함께 지난밤 그에 보여주었던 초인적인 리더십의 모든 조각들이 그제야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 순간 기적처럼 박진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의 시선이 대대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고 있는 대대장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중령님이라는 그 호칭이 자신의 귓가에 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만이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서류상의 복권이 아니었다. 오만함의 대가로 스스로 내던졌던 그 이름을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전우의 진정한 존경을 받으며 피와 땀으로 되찾은 것이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서름과 고통, 치욕과 인내의 시간들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며칠 후 그의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1년의 파견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다. 그를 사단으로 이송할 집차가 소초 연병장에 도착했다. 소대의 모든 병사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도열해 있었다. 박진우는 붕대를 감은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기 전 그는 창문을 내렸다. 소대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일 뿐이었다. 박진우도 창밖으로 서툴게 경례를 답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소초와 그곳에 서 있는 젊은 전우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곳.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군인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그곳.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1년 만에 문명 세계로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는 1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잘 깎인 잔디와 반듯한 보도블록, 위험 있는 건물들. 하지만 그곳을 걷는 박진우는 1년 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낡고 해진 전투복 차림에 팔과 목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오만하게 솟아있던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와 있었고 냉소로 가득 찼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은 그를 알아보고는 경의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사단장실이었다. 1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방.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에서 최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의 풍경도 그대로였다. 창가에 선 최수연 그리고 그녀의 책상. 박진우는 방 중앙에 멈춰 서서 말없이 그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중령 박진우 1년간의 파견 임무를 마치고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최수연은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과 붕대로 감긴 팔을 지나 그의 깊어진 눈동자에 머물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번 산불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1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이제 그 군복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박중령?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군복의 옷깃을 가만히 매만졌다. 군복은 제 명예나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떠는 부하들을 감싸 안는 담요였고 지옥의 불길을 막아서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군복은 제가 지켜야 할 부하들의 얼굴이자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최수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보직 명령서를 집어들었다. 박중령의 몸이 회복되는 대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 그녀가 내민 명령서에는 육군 보병학교 전술학 교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야전 지휘관이 아닌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관의 자리. 어떤 이에게는 한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 보직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최수연이 말했다. 가서 젊은 장교들을 가르치십시오. 전술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곳에서 피와 땀으로 배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실패와 극복의 경험이 그들에게 최고의 교보제가 될 겁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오만하고 낡은 군인을 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유능한 군인 하나를 잃고 싶지도 않았소. 당신이 그 불길 속에서 보여준 용기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을 테지. 가서 당신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당신처럼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진짜 군인을 키워내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다. 박진우는 두 손으로 명령서를 받았다. 그는 그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몇 달 후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의 한 강의실. 초급 장교 과정 OBC를 밟고 있는 수백 명의 신임 소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 팔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남은 한 중령이 교단에 섰다. 박진우였다. 그는 준비된 강의 노트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젊고 열정 가득한 눈들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자신의 첫 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술이나 작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군인의 처절했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치욕스러웠던 1년간의 유배 생활, 그리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군복의 의미까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어떤 전술 교리보다도 깊은 울림이 되어 젊은 장교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의 등 뒤 창문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거울 삼아 미래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존재, 백마의 거울이 되어 새로운 군 생활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